안녕하세요.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새벽부터 비님이 오셔서 달리기는 쉬었고요. 간만에 일찍 영상 올리려고 준비를 다 마쳤는데 막판에 파일을 날려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손가락이 뭔가를 잘못 건드린 것 같았는데 2시간 작업이 싹 사라져서요. 아침부터 아주 열받아서 실룩실룩했습니다. 9시부터 그 하이닉스 실적 발표 듣고 뭐 여러 가지 바쁘게 지나다가 오후에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내용 중에서 좀 흥미로운 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리를 했고요. 그 전에 먼저 줄줄이 지금 난장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팜 사태 다시 한번 총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이제 그만 다루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쟁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팜 사태는 정상적으로는 이게 상장이 될 수 없는 회사인데 기술 특례 상장으로 기업 공개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 투자 분석 모델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할 내용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사례 나고 이론 난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먼저 케이스 생기고 특히 문제 있는 케이스가 터져서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피우면은 이거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론, 제도, 법률 이런 게 나중에 사후에 만들어지거나 수리된다 이런 내용이죠. 사례 나고 이론 난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게 될 수 있을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바팜 주식은 개인, 외국인, 기관, 우리 사주 직원 이렇게 4개 집단이 샀습니다. 공모 가격은 49,000원이었죠. 지금 주가가 18만 원이니까 산 사람들은 돈 엄청 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저는 저거 개인, 외국인, 기관, 우리 사주 전부 다 공모해서 받은 사람, 공모주 청약 배정받은 사람들 저는 저것도 모조리 처음 물렸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처음 물렸다는 것은 똥바가지 뒤집어 썼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바팜이라는 회사 1분기 실적 매출이 32억 원에 비용은 720억 원이고요. 그전 3분기, 4분기 매출 꽝이고요. 비용만 대략 분기별로 한 720억 저 내외로 발생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간 지금 수천억대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 자산이 1,370억 정도인데 총 부채가 2,618억 원이고요. 이 중에서 2,601억 원이 유동부채, 즉 1년 이내에 만기 도래하는 겁니다. 결손금 총액이 마이너스 6,033억 이상이고요. 그래서 이거 액면가 500원짜리 납입자본 325억 원, 전액 잠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주주인 SK가 계속 돈을 투입하지 않으면 결국 파산되고 청산되고 사라질 기업이다. 즉 스스로 존속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은 이 회사 주가는 당연히 0이 될 겁니다. 주가 0. 즉 공짜로도 인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수한 등신이 빚을 다 갚아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로도 인수하면 안 된다. 주가는 0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겠는가? 바로 엑스코플이라는 간질약 딱 한 개입니다. 이게 지금 5월부터 미국 시장에서 팔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바팜은 스스로 팔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판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가 직접 하는 것보다도 판매 전문 회사인 아벨사한테 나 대신 네가 파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판권을 팔아버린 겁니다. 뭐 본질은 이겁니다. 지가 팔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지가 팔죠. 그래서 이익을 독식할 수 있죠. 그래서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EU 32개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일스톤 들어올 게 있고요. 그래서 바벨사가 정말로 저 간질약을 잘 팔면은 일정한 로열티 받는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벨사는 이 엑스코플이 이것만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간질약은 다 판다고요. 그래서 과연 이 바팜의 받을 로열티가 얼마나 될지 매우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죠. 궁금합니다. 저는 뭐 푼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받을 게 2011년에 팔아넘긴 스누피라는 거, 로열티 이것도 뭐 푼돈 수준이라고 이미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경제성 평가의 문제입니다. 경제성 평가는 뭐 약학 박사나 뭐 전문의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같은 투자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가의 핵심은 과연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팔리고 그 가치가 어떨까 이겁니다. 예. 지금 남은 게 미국 시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시장에서도 그 팔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에 집중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잘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전략적으로 이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성 평가는 투자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 상태로서는 주당 1,000원 정도면 매우 후하게 값을 매긴 거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어떤 분이 7월 초 그 리포트를 내면서 바팜 원래 매출이 한 600억 정도 될 거다. 2024년에 매출이 8천억 근방이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주장 내용을. 그런데 이런 주장은 언제나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죠. O 아니면 X인데 저는 그러니까 삼성증권의 저 주장 틀릴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지금 그 미국 시장 규모 대략 3 내지 4조 원, 많이 잡아야 4조 원입니다. 여기에 최소 10개 이상의 간질약 경쟁 제품이 이미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UCB가 글로벌 마켓쉐어 40% 압도적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뭐 GSK, 사노피, 화이자, 존슨존슨 이런 쟁쟁한 약장수들이 이미 마켓쉐어 확보하고요. 이 정도면은 그냥 대가리 터지도록 싸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요. 그런데 바팜이라는 듣보잡 초보 약장수가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그 저약 엑스코플이 저게 과연 4년 내에 점유율 20% 차지한다는 것은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이게 가능하려면은 다른 경쟁자들 상당수를 죽여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바팜이 다른 그 약장수 죽이려고 달라들었다가는 지가 먼저 뒤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누가 뭐 바팜이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 중에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희망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이거.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마켓쉐어 그 20% 나오고 뭐 이게 중요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적자 탈피하고 흑자 전환 가능할까? 이건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바팜이 저렇게 의욕적으로 그 팔려고 그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할수록 판매비 엄청 그 지출되는 거는 확실하고요. 예, 비용은 언제나 먼저 발생하죠. 그 다음에 매출 올리는 거는 불확실하죠. 그래서 적자 구조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열심히 팔아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적자 구조 더 심화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틀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설사 아주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삼성증권의 말처럼 저런 대박 실적을 만약 올리게 된다면 그럼 좋은 건데 그러면 그때 가서 주가 5,000원 정도로 평가하는 게 매우 후하게 점수 매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액면이 500원짜리니까요. 예? 바팜 주가 5,000원이라는 것은 그 액면 5,000원짜리 5만 원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LG전자가 6 내지 7만 원대 아닙니까? 하이닉스 8만 원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4년 후에 정말로 저런 대박 실적을 달성했을 때 비로소 바팜 한 5,000원 정도 되면은 매우 후하게 값을 쳐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질약 이거 별로 돈 안 될 거다 이런 비판이 계속 일어나니까 지금 들리는 바로는 뭐 뇌종양 치료제 뭐 이거 개발하고 있다. 뭐 이것도 만들어 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종의 항암제인데.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지금 팔 것은 하나뿐이고요. 또 지금 매출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매출도 없고 팔 물건도 하나뿐이다. 이렇게 자꾸 비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내일이 되면 많이 팔릴 거다. 이거 아닙니까? 내일이 되면. 그게 뭐 2024년 아닙니까? 내일이 되면 많이 팔릴 거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도 만들어 팔고 저것도 만들어 팔 거다. 그래서 앞으로 돈 많이 벌 거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좋게 봐서 립 서비스고요. 나쁘게 보면은 사기질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현재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그런 말밖에 안 됩니다. 저런 말은. 예.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모든 상황 다 감안해서 지금은 1,000원 정도로 평가하는 것도 미래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한 게 1,000원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성장성을 완전히 무시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너가 말하는 대로 나중에 그렇게 많이 팔리면 5,000원 평가받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항암제도 만들어서 잘 팔리면 예? 이거 제조업체 기본적으로 약장수도 약 만들어 파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잘 만들어야 되고요. 잘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잘 파는 겁니다. 예. 파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예. 연구하고 만드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렵습니다. 아무리 연구 잘해도 못 만들면 꽝이고 아무리 연구 잘하고 잘 만들어도 못 팔면 꽝입니다. 예. 못 팔면 망하는 겁니다. 예. 주가 박살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너가 그 항암제도 만들어 갖고 그게 잘 팔리면 거기에 맞추어서 주가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평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상황 봐서. 그래서 지금은 1,000원 더 비싸다. 이렇다는 겁니다. 이 1,000원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저 약의 경제적 가치 미국 시장에서 있는 게 대략 2억 불 정도면은 아주 후하게 평가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EU 판권 팔 때 아발사에서 확실히 받은 계약금 1억 불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마일스톤이나 그 로열티 다 충분히 후하게 평가해서 2억 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돈 2,400억짜리인데 지금 그 마팜이라는 거는 연구 중심 인력이라고 해서 한 200명 정도 완전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뭐 생산 시설도 없고 판매 조직도 독자적인 판매 조직도 없습니다.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그 회사가 위탁 판매입니다. 본질적으로 위탁 판매입니다. 예,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비용은 또 이제 그 마팜이 부담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만들어 판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2,400에서 디스카운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1,000원 더 비싸다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개인 외국인 기관 우리 사주 직원들이 다 지금 처음 물렸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957만 주 가량을 49,000원에 팔아치웠는데 49,000원에 팔아치웠으니까 지금 적정 가치를 1,000원 정도로 맥시멈 봤으니까 오지게 지금 비싸니까 다 처물린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 직원들 보시죠. 244만 주 배정이 됐는데 그래서 1인당 평균 11,800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주당 49,000원에 샀으니까 직원들이 샀잖아요. 적어도 6억 원, 평균적으로 6억 원. 그래서 팀장급은 뭐 2만 주가 넘는다니까 12억 원 이상. 이거 현금 꼬라박아야 됩니다. 예, 현금 박아야 됩니다. 이거는 외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본 충실의 원칙 때문에 상법상 자본 충실의 원칙 때문에 이건 반드시 현금 딱 들어가야 됩니다. 현금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리 이거 뭐 부자들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뭐 모르겠어요. 이거 최태원 씨가 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월급쟁이들은 이거 대출 받죠. 빚내서 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빚내서 이 정도 6억 내지 12억, 많으면 한 20억까지 갈 수도 있겠죠. 1인당. 야, 말이 20억이지. 그 정도면 뭐 웬만한 회사는 살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이자만 꼬박꼬박 내면서 12개월 동안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팔 수 없다는 거. 기관들은 690만 주를 주당 49,000원에 샀는데 최대 6개월 동안 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관들은 아마 요거 고유 계정이라고 해서 요거는 자기 돈으로 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약에서 배정을 받은 외국인하고 개인들 요거는 바로 팔 수 있는 물량인데 외국인이 한 594만 주, 개인들이 한 390만 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장 후에 바로 공모가 밑으로 처박히면은 모조리 처물린 게 되잖아요. 예. 49,000원 자체가 엄청 비싼 거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무슨 요술을 부렸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게 상장을 하자마자 따상이라고 공모가 따블 간 다음에 그걸 기초로
첫날부터 상한가 때렸다. 이게 따상이죠. 그 다음에 3번 연속 그 상한가를 찍어갖고, 그래서 첫날에 12만원, 다음날 16만원, 그 다음 21만원 넘어서 맥시멈 26만 9,500원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 좋게, 이게 이제 운이죠, 이제는. 바로 팔 수 있었던 외국인하고 배정받은 개인들이 운이 좋아서 주가 폭등한 거 바로 팔았기 때문에 대박이 실현되었을 뿐입니다. 예. 처음에는 다 본질적으로 처음 물렸다는 겁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돈을 챙겼습니까, 지금? 누가 돈을 챙겨? 여기서 돈은 절대로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옮겨갈 뿐입니다. 예. 그래서 팔 수 있는 세력들만 돈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누가 팔았습니까? 제일 먼저 SK가 팔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배정받은 개인과 배정받은 외국인이 팔아치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챙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정받은 개인분들이 다 팔고 다시 사지 않았다면 돈 벌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거는 배정받은 개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보면은 상장 이후에는 개인들이 시장 매수 가장 많이 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쳐물린 세력이 됩니다. 시장 매수 분을 놓고 볼 때는. 그래서 배정받은 개인과 시장 매수한 개인이 같은 분인지 다른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정받은 개인에 대한 분석은 안 한다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그 매도 내역은 다 공시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상장 이후부터는 주체별로 다 공시가 되기 때문에 분석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기관들은 남이 맡긴 돈으로 시장에서 매수한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지 돈으로 시장 매수할 리가 없죠. 완전히 그건 덩신이죠. 예. 기관들이 덩신이 아니죠. 예. 하여튼 시장에서 매수한 모든 세력들은 확실하게 처물려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제가 이거 매일 그 데이터 장 끝나면 바로 정리해서 이제 커뮤니티에 지금 올리고 있는데, 데이터 축적하려고 올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시장 매수한 세력들은 지금 똥바가지 오지게 지금 덮어 쓴 그런 꼬라지입니다. 이게 대략 하이닉스 30개 주고 바팜 1개랑 바꾼 것과 지금 비슷합니다. 얼마나 지금 그 덩신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서요, 누가 돈을 벌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SK가 가장 큰 수혜자죠. 얘네들이 액면 500원짜리 6,500만 주 가지고 있다가 상장하면서 626만 주를 구주 매출로 49,000원에 팔아서 3,069억 원 현금으로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5,873만 주 이상을 갖고 있어서 시장 가치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11조 원 됩니다. 구주는 6개월간 팔 수 없습니다. 이것을 구주 보호 예수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내년 1월 4일 월요일부터 팔아치울 수가 있는데, 얼마나 팔아치울 수 있느냐? 지금 그 SK가 그 모기업이고 바팜은 SK의 자회사입니다. 이걸 모자관계라고 하죠. 모자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조건은 1957만 주 가량 팔아치울 수 있고요. 모자관계 유지 안 해도 됩니다. 싹 팔아치워도 됩니다. 아무 제한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최소 1957만 주, 많으면 5873만 주 전량 팔아치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1월 4일부터 앞으로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어요. 지금 그 유심히 언론을 보면 말이죠, MSCI 지수 편입 위해서 유통 주식수, 바팜의 유통 주식수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MSCI 지수 편입되면 바팜 주가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완전히 바람 잡는 소리고요. 이거 SK가 팔아치우겠다, 이렇게 명분 쌓고 있는 겁니다. 팔아치우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외국인은 지금 지속적으로 팔아치웠죠. 그래갖고 외국인 지금 현금 챙겼습니다. 두둑하게 챙겼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 말이죠,
6일, 7일, 8일 이 사흘 동안 총 거래량이 무려 2,300만 주입니다. 집중적으로 다 갖다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일 고가 부근입니다. 최고가 26만 9,500원까지 가던 그 무렵입니다. 그때 다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추정하건대 개인들도 이 기간에 배정받은 거는 아마 싹 팔아치웠을 가능성이 높은 걸 일단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물론 뭐 한두 번 이렇게 안 판 분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죠. 예. 근데 뭐 팔아치운 건 잘한 겁니다. 그때 저는 팔아치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분석할 때는 시장 매수한 개인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외국인은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594만 주 중에서 417만 주 팔아치고 갔고, 이거는 어제 종가 기준이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아직 이거 지금 이렇게 촬영하느라고 계산을 못했습니다. 다 마치고 다시 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언제든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얘네들 현금 8,341억 원 이렇게 현금 회수해 갔고요. 여기에서 49,000원 원가 빼고 나면은 실현 이익만 6,300억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176만 주 이상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평가 이익만 2,456억 원,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기관들 보면 말이죠. 이 기관들은 일단 49,000원에 배정받은 690만 주 평가 이익이 거의 9,600억 가량 대박을 실현 중인데, 문제는 이거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최대 6개월간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주가가 만약 5만 원 밑으로 가서 박살 나버리면은 확실하게 처물리는 거죠. 뭐 처물리는 게 그런 거지. 기관은 뭐 별 수 있습니까? 응? 우리 사주 직원들 보겠습니다. 사주 만주당 최대 22억 원 이익이 평가 이익이 났었죠. 최대 22억 원입니다. 사주 만주당.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뭐 11,800주 받았다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시세로는 대략 한 13억 원대 이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럭저럭 크게 봐서 그 사이에 벌써 주가가 내려가고 10억 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참 그러네요. 그래서 아직도 사주 대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년간 팔지를 못해서 1년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6개월 후에 주가도 알 수 없고, 분명한 사실은 6개월 후에는 SK가 대규모 물량 쏟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 다 팔아치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주 직원들은 1년 가장 오래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1년 후 주가 공모가 밑으로 가버리면은 이거 완전히 폭삭 망하는 케이스입니다. 손해보고 빚만 남게 되는 겁니다. 가장 심하게 망하는 케이스가 우리 사주 직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표현했는데 이건 바로 우리 사주 노예가 된다는 거죠. 빚쟁이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또 그림의 떡을 손안의 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딱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퇴사해버리는 겁니다. 미련 없이 자리가라 나는 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줄퇴사 여부가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은 SK가 실현한 3,069억 원 누가 줬습니까? 그게 바로 49,000원의 사준 세력들, 즉 개인, 외국인, 기관, 우리 사주 직원들 통장에서 나온 돈입니다. 개인들이 실현한 이익, 배정받아 갖고 말이죠. 개인들이 실현한 이익, 또 외국인들이 실현한 이익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장에서 매수한 개인들과 시장에서 매수한 기관들 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들이 시장에서 매수한 것, 이게 89만 주인데 지금 176억 원 평가 손이 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기금이 대략 76%나 차지해갖고 연기금이 이 평가손 대부분입니다. 135억 원의 평가손이 났습니다. 그동안 연기금이 71만 주 샀죠. 표를 보시면은 이거 하여튼 이런 표를 지금 매일 장 끝나면 바로 정리해갖고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들 시장 매수는 333만 주, 330억 가량 지금 평가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시작입니다. 네? 시작입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개인의 시장 매수는 자기 돈입니다. 개인 자기 돈이죠. 따든 잃든 개인의 손실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기관이라는 것들은
기관들 본질이 말이죠. 지돈하고 남의 돈을 갖고 이 돈을 펀드를 만들어 갖고 이걸 돈놀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관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돈과 남의 돈이 섞이면 안 되니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고유 계정과 위탁 계정 이런 여러 가지 말로. 그래서 지돈과 남의 돈을 함께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기관은 모럴 해치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이한테 어물점 맡긴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돈으로는 49,000원짜리 사고요. 남이 맡긴 돈으로는 시장에서 20만 원에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들 누가 압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막 꼬치꼬치 따지고 더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팔 수 있을 때 비싸게 팔기 위해서 주가를 방어할 필요가 높잖아요. 그래서 찔끔찔끔 사는 척 하는 것이다. 진짜로 사는 게 아니고요. 사는 척만 하는 겁니다. 사시 오르면 다시 가차없이 팔아 치워버리고요. 이게 본질적으로 낚시 매수, 즉 단타입니다. 단타 이거는. 개인들을 낚기 위한 이게 사기성 매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 보험이 시장 매수로 손해가 나면은 그 표 보시면은 보험의 현재 어제까지의 평가 손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보험사 손해 보는 게 아니고요. 보험 가입자 손해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투신이 시장 매수로 손해를 보게 되면은 펀드 가입자 손실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연금이 시장 매수로 손실을 보면은 국민 모두의 손실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손실 보는 이 사람들, 보험 가입자, 펀드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는 바이오 팜이 뭔지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졸지에 뒤통수 까인다는 거 아닙니까? 에? 시장 매수한 개인들은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요. 손해를 각오하고서 대박의 탐욕으로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익 나도 지 책임이고 지가 누리고 손실 나도 지 책임입니다. 그래서 좀 덜 억울하겠죠. 그런데 기관 믿고 돈 맡길 사람들은 뭐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외국인 계좌 저거 홀랑 한번 까보면 말이죠. 과연 외국인만 나올까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네. 차명 계좌, 가장 계좌 이런 거 없겠습니까? 에? 외국인 이름 빌려서 하는 거. 의심이 아주 강하게 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의심이 드느냐 하면 도대체 왜 외국인들한테는 의무 보유 기간 없이 저렇게 많은 물량을 배정을 해줬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특혜 아닙니까? 왜 이런 특혜를 했느냐 이겁니다. 이걸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그 머슴 새끼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에? 완전히 세금으로 똥만 싸지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 관리 안 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거 아니냐 이거죠. 예? 배임이나 직무유기가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정말로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 외국인이라는 거 저게 전부 진짜 외국인일 가능성과 일부 가짜 외국인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건 조사해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부 다 외국인이라면은 국가의 부가 유출된 것이고요. 예? 외국인이 번 저 돈 전부 개인들과 기관들 매수해서 나온 돈입니다. 두 번째로 일부 가짜 외국인이 있다면 한국 사람들이 불법 행위에 악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경우에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또 완전히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꼼수의 달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는데 과연 지돈을 산 저 690만 주 지금 평가 이익이 어마어마하니까 지금 주가 자꾸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가격에 팔고 싶어서 환장일 겁니다. 그런데 못 팔겠다고 막아놨으니까 이제 꼼수를 부리지 않겠습니까? 에? 아니 돈을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런 세상인데 뭐 기관들이 무슨 도덕군자도 아니고 말이죠. 꼼수를 부릴 수 있다면 부리지 않겠습니까? 부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공매도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다면 가차없이 공매도 때려버리죠. 690만 주 이상 때려버리죠. 뭐 공매도 팔리는 대로 그냥. 예? 그래서 근데 지금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그 꼼수라는 것이 혹시라도 말이죠. 뭐 이런 게 이제 상상입니다. 상상. 지금 어저께부터 투신과 연기금 이틀째 매도가 나왔습니다. 저 매도 분명히 시장 매수한 걸 팔았을 것인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손절매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거를 나중에 다 저거가 갖고 있으니까 저거를 지돈으로서 한 고유계정 그 물량으로 나중에 슬쩍 처리해 버리고 위탁 계정으로 산 거는 안 판 거로 이렇게 그냥 뭐 저끼리 계산 맞춰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심을 이렇게 해버리고 해서 특별 조사를 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물전 관리를 고양이한테 맡겼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나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사주 지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1년간 못 판다는 건데 이게 우리 사주 직원들 역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같은 돈 주고 똑같은 조건을 샀는데 우리 사주 직원은 1년이나 못 팔게 하느냐 이겁니다. 네? 직원들이 산 돈으로 SK가 무려 3,069억 원이나 챙겨갔잖아요. SK가 가진 그 똥주를 밥함 직원들이 빚내갖고 그냥 비싼 값 49,000원에 사준 거 아닙니까? 그런 꼴이죠 뭐. 그러면서도 팔지도 못하게 딱 만들어놨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그래서 저거 빚내서 산 돈인데 주가 박살나면 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줄사태 이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 그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태 후에 주식 팔고 다시 입사한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완전 이것도 꼼수죠. 이거는 뭐 입사 결정 할지 말지는 뭐 회사하고 사원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계약의 문제 아닙니까? 뭐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하면은 뭐 허용하면 허용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런 건 불가능하죠. 특히 대기업 같으면 한번 끝나면 끝이죠. 나가면 끝이죠. 보통의 경우는 불가능한데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들이 이제 풍문이죠. 풍문이 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말이죠. 사퇴 의사 표시가 통정 후의 표시라고 해서 일종의 짜고 사퇴했다. 사퇴의 진위가 없다. 그렇게 해서 사퇴한 게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효가 되면 말이죠. 팔아버린 그 우리 사주 효력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직원들이 손해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형사적으로도 자본시장 위반죄나 업무방해죄 이런 게 형사처벌될 가능성도 그런 케이스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다시 입사 안 하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사로서는 그 직원이 만약에 매우 연구개발의 핵심 인재라면은 재입사해서라도 데리고 있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는 아주 신중하게 그런 제안을 받았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예. 세상을 절대로 영원히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소문 나서 뭐 누군가 고발해보고 그렇게 해버리면 매우 골치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직원 그 개인분들을 위해서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직원들 줄사퇴하는 것이 이게 사실인가 풍문인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회사가 제대로 사실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팀장급 책임자급일수록 주식수 많을 것이고요. 핵심 요직에 있을수록 그 주식수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식수가 많다는 것은 이게 지금 돈이 1, 2천만 원, 1, 2억이 아니고요. 10억 단위로 지금 커집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뭐 갑부 정도가 아닌 한 평범한 월급쟁이로서는 그 비단 내고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식수가 많을수록 빚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사퇴 유혹이 더 많을 겁니다. 이건 뭐 이익을 챙기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1년 후에 주가 박살나면은 빚만 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핵심 인력이 빠져버리면 회사 존립이 위협받을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도 그 다음에 이 핵심 인력 줄사퇴의 사실 여부 이게 그냥 근거 없는 풍문에 불과한지 정말로 그런 근거가 있는 건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한편 사퇴자가 많아지면 이게 물량이 장난 아닙니다. 적어도 12,000주급 많으면 한 사람당 2만 주대 3만 주대 이렇게 물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만약에 2만 주 되는 사람 그야말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10명 내지 20명이다. 맥시멈 20명 잡으면은 40만 줍니다. 와. 주가에 매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나 시장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이거를 회사에 물어보면은 회사가 답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회사는 개인이 이렇게 물어봐 갖고는 주주가 그냥 이렇게 물어봐 말아 갖고는 제대로 답변하지도 않을 거고요. 또 답변할 의무도 없을 수도 있고요. 뭐 또 답변해봤자 뭐 거짓말해도 뭐 책임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에다가 한국 유가증권 거래소에다가 조회 공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조회 공시. 이게 뭐냐? 조회 공시라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보도나 풍문 등의 사실 여부를 공시를 해달라 이렇게 거래소가 회사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청을 받으면 말이죠. 회사는 사실대로 공시를 해야 합니다. 공시를 안 하면은 공시 불이행 제재를 받게 되고요. 사실과 달리 공시하면은 허위 공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회사는 사실대로 공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회사로서는 사태를 막으려고 사태 처리를 늦추면 어찌 될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핵심 인력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회사로서는 발칵 뒤집어지죠. 완전 구멍가게 수준인데 지금 뭐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태 처리 질질 끌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태 처리 돼야지 한 달 후에 주식 물량이 입고되는데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주식 때문에 그래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만주당 말이죠. 주가 5만 원만 하락하면 그냥 5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5억이 날아가는 거. 5억 손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태 처리 지연해서 주가 폭락해버리면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퇴사한 직원들이 회사에게 손해배상 요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퇴하는 것은 직원의 고유 권리죠. 그거 아무도 못 막습니다. 예. 뭐 평양 감사도 지 싫으면 그만인데 그래서 사퇴하는 것은 직원의 고유 권한인데 고의 또는 과실로 지연을 시켜버리는 것은 그건 불법행위죠. 그래서 회사의 그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시장 매수한 개인들 지금 제가 볼 때 물타기 하면서 계속 물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매우 위험한 것 같습니다. 물타기를 좋은 말로 하면은 분할 매수라고 하죠. 그래서 우량주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상승을 또 확신하는 경우 이렇게 저가에 초과 매수해버리면 수량을 늘리고서 평균 매수 단가 하락하니까 이제 상승할 때 급속하게 손실을 많이 하는 그런 전략인데 망하는 회사라면 물타기는 더 크게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좀 어떤 분은 혹시 물리신 분들은 매우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사실대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똥주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똥에 물 타면 똥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똥물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익사하게 된다. 그래서 손절하고 다른 주식 하는 것이 나을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좋은 주식도 많은데 하필 밥한 같은 이런 똥주 투자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예.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빨리 진행하는 이유가요. 이게 분량이 좀 많아서 또 전번처럼 메모리 부족해갖고 또 안 올라가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될까봐 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실적 발표한 결과 한번 나누겠습니다. 실적 완전히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실적 내용도 매우 바람직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올린 사진 보시면 매출은 전년비 33% 급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비 205% 무려 3배 이상 성장입니다. 100%가 2배 아닙니까? 205%니까 3배 이상 고도 성장입니다. D램 출하는 2% 증가했고요. D램 평균 가격은 15% 상승했고요. 낸드는 출하고 5% 증가했고 가격은 8% 상승했고요. 또 바람직한 것은 낸드 중에서 SSD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SSD 분야 가장 크게 성장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세한 실적 내용은 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요. 중요한 것이 질의응답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질의응답 들은 거 기억을 되살린 겁니다.
하반기 D램 가격 하락 관련해서 상반기에는 지금 계약 가격이 상승한 걸로 나타났는데 지금 현물 가격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대응이 뭐냐, 전망이 어떠냐, 뭐 이렇게 질문 나왔는데 하이닉스 측 답변은 스팟 프라이스 하락하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이 가격 하락이 과거와 달리 아마 짧게 이 가격 하락이 끝날 것 같다. 그래서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에 종료되리라고 본다. 이렇게 답변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이후에 DRAM 수요가 매우 좋게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DRAM 수요 증가 꾸준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서버 쪽 수요 계속 지속될 것 같고, 모바일 쪽이 1분기, 2분기 이렇게 저조했는데 이게 기저 효과 때문에 하반기 지나면서 내년에 엄청 증가하리라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규 수요로서 게임 콘솔이죠. 게임 콘솔이 지금 소니 같은 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신규 수요 상당하게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 마이크론의 브리핑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요 가격 보면은 가격은 장기 고정 거래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마켓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어떤 계약을 맺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고정 거래로 단기 변동의 적응 능력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저께도 한번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계속 하이엔드 제품 지속적으로 개발시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을 리딩하는 1, 2등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찌라시 회사들하고는 달라서 가격 조건이 가장 좋은 제품 위주로 프로덕트 믹스를 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프로덕트 믹스. 끊임없이 최적 이온 옵티멀을 위해서 가격이 가장 좋은 제품 위주로 프로덕트 믹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저께도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차세대 신제품 DDR5 16GB짜리 이거 상당한 기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반기 이후에 이제 이거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 계속 커나갈 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DDR4하고 DDR5가 이제 같이 존재를 하게 될 텐데, 2023년 이후가 되면은 DDR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다. 그때까지 DDR5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이제 또 재미있는 표현이 지금 현재로서는 DDR4가 주력이니까 처리 장치, 즉 CPU도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DDR5는 완전히 또 신제품, 새로 나오는 엄청 성능이 좋은 신제품이니까 DDR5에 최적화된 CPU 공급도 원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시스템 산업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또 메모리 반도체, 또 이런 소프트웨어 3위일체로 같이 성장해 나간다. 이런 내용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SD 매출 낸드에 50%에 육박했다.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고성장했는데 내년에도 30% 이상 고도성장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담당자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현재 96단 최적화되어 갖고 수율 매우 증가해서 원가 절감 급격히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 분야 이익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얘기고요. 128단의 경우에는 주요 고객과 지금 피드백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상적으로 양산하는 것은 아직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 이후 이게 가능하려고 봅니다. 그래서 128단의 경우에는 아직 수율 안정화 작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내년 이후 또 4분기 이후 내년 이후에는 하이닉스 주력 제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SSD 매출 내년 이후 급증 가능성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해서 기대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빨리 웨스턴 디지털 이거 제껴버리고 마이크론도 제끼고요. 그래서 인텔도 제끼고 그래서 낸드 분야에서도 세계 2등 차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고자산 충당금 환입하는 문제, 환입할 여지가 있었으나 2분기에서는 전혀 환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 영업이익 1조 9,470억 이거 정말로 이거 대박 수준입니다. 그래서
충당금 조금만 환입했으면 2조 원 넘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하기를 그 담당자가 96단에서는 수율이 향상이 돼갖고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손 예상보다 매우 적게 나왔다. 그래서 그쪽 파트에서는 그 환입할 여지가 매우 많았다 이런 의미죠. 128단에서는 그러니까 아직은 수율 향상이 그러니까 좀 불안정해서 여기서는 재고자산 평가손이 좀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쌤쌤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상쇄된다는 의미인데 매우 바람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128단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 지금 그 뭐 빠르 이르면 3분기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재고자산 충당금 환입 여지가 더욱 높아지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3분기 후에 그 뭐 가격 하락 때문에 그 이익 구조 좀 나쁠 거다 이런 전망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최소한 2분기 이상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돈 액수로는. 왜냐하면은 3분기, 4분기에는 충당금 들어오고요. 4분기에는 또 그 비교적 매출 많이 일어나는 시즌이죠. 예. 4분기 시즌이고 그 1분기 비수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재고 관련 질문이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뭐 별 볼 일 없는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예. 골드만삭스가 1번 타자로 질문했는데 이게 대도 아니고 또 재고 관련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골드만삭스 질문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재고 관련해서 회사 측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시장 수요 변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변화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우리는 이윤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 믹스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능력이 있다. 그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멍청한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질문 내용이 이겁니다. D램에서 서버 치중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크다. 대책이 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우리는 지금 장기 계약 중심으로 나가고 있어서 변동성 크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가 질문을 멍청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멍청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아주 현명하게 한 것 같은데 그 답변 내용 중에 이런 겁니다. 변동성에 대응하는 최고의 전략이 뭐냐? 제품의 질을 최고로 유지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최첨단 제품의 최고 그 품질 유지하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다. 얼마나 현명한 답변입니까? 흥미로운 질문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미국 중공 간의 긴장 관계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화웨이 제재와 관련된 영향, 대응 방안이 뭐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솔깃한 질문이었는데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론적 답변으로 두리뭉실 그냥 구렁이 담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답변은 이겁니다. 연초에 화웨이 관련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했고 리스크 관리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리스크 관리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오늘 한국 GDP는 박살 행진이 계속되고 있죠. 예. 2분기 GDP 마이너스 3.3% 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과 관계없이 지금 고속 성장을 순항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특히 하이닉스나 이런 거, 한국 상황 관계없이 한국 망해도 계속 발전할 거다. 이런 취지로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모든 분석은 다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이닉스 주가는 내렸습니다. 어리둥절합니다. 뭐 웃고 말하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젯밤에는 마이크론도 요즘 계속 3일 연속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아주 하이닉스 주가는 내려서 어리둥절합니다. 뭐 또 오늘 당연히 올려야 될 게 내일부터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